안다오 단편소설 뻘밭. 엄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병원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는 성가병원이라고 써 있었다. 허벌판에 새로 지어진 종합병원은 병원 입구에 병풍처럼 웅장한 그 큰 바위로 인해 병원이라기보다는 미술관, 입구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읍내를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병원은 촌로들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군데군데 쓰러져가는 농가가 있고 농지 정리가 되지 않은 논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건물은 그 위풍당당함에 비웃음마저 섞여 있는 듯 했다. 저곳에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 또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병원을 위해 엄마가 일부러 쓰러져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어이없이 생각이 잠깐 스쳐갔다. 숨이 차게 뛰던 나는 벼랑간 걸음을 멈추었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을 붙드는 것은 병원 주위를 구름처럼 감싸고 있는 하얀 억새밭이었다. 이승을 떠나는 넛을 전송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억새는 일제히 피어올라 그 하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둘러보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병실은 1층 복도 끝에 있었다. 엄마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건지 잠들어 있는 건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한 모습이었다. 엄마의 몸 어디에 아직 쓸만한 혈관이라도 남아있기나 하는 걸까? 나무 등걸 같은 손등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도 한참 후에야 눈물이 쏟아지는 걸 보니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흘러나갔다면 그만큼 완화되어 반감되는 모양이다. 군집된 억새무리 앞에서 뛰던 가슴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푸른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검버섯처럼 벗겨진 우리 집 대문에 비해 아버지 집 대문은 언제나 오늘 아침 막 페인트칠을 끝낸 것 같은 푸른빛이었다. 그 대문에 서면 꼭 나를 한 번씩은 망설이게 했다. 손을 대면 페인트가 묻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작은 바람에도 삐거덕 소리를 내지르는 우리 집 대문과는 다르게 아버지 집 대문은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을 내었으므로 토방까지 올라가서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야만 했다. 나는 아버지 집 심부름을 도맡아서 했다. 자루 빠진 호미를 들고 나무갈퀴와 쇠갈퀴를 들고 섬뜩하게 녹이 쓴 낫을 들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서너 집을 지나 기역자 모퉁이를 꺾어들면 그 끝에 떡 버티고 있는 기와집은 볼 때마다 주눅이 들었다. 기역자 모퉁이를 돌 때마다 찬바람이 와락 달려들었다. 이상한 것은 한여름에도 그 바람은 추웠다. 언니도 이 찬바람을 맞으며 아버지 집 대문을 드나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엄마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통로였고 엄마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행위였기에 엄마의 가련한 두 딸은 말없이 그 찬바람이 이는 기역자 모퉁이를 돌아야 했다. 쇠갈퀴를 찬찬히 동여매는 아버지 옆에서 물끄러미 섰노라면 부엌에서 구정물이 한 대야씩 마당으로 쏟아지곤 했다. 어느 때는 바짓가랑이 한쪽이 흥건히 젖는 날도 있었다. 작은 엄마는 당신의 심사를 어린 것한테 그렇게 내비쳤던 것이다. 젖은 바지를 내려다보고 섰노라면 서러움이란 키처럼 자라는 것인지 도무지 줄어들 줄 모르고 커져만 갔다. 우물가에 피어있는 줄 장미는 활활 웃어주었고 맨드라미는 나를 웃게 하려고 그 새빨간 얼굴을 납작하게 일그러뜨렸지만 나는 웃기는커녕 되레 눈을 흘겨주곤 했다. 우리 집 마당가엔 찔레꽃만 하얗게 피었는데 아버지 집에는 갖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가 넓은 마당과 뒤뜰까지 빙 둘러져 있어 정원 한가운데에 집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담장 옆에 있는 자두나무와 석류나무는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던지 대문을 나설 때마다 공연히 손을 한번 뻗어보고는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아버지 집에는 내 머리만한 단감이 열리는 감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우리 집은 그 흔한 똘감나무 한 그루 없었다. 집 옆에 있는 대나무 숲엔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소나무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수북이 쌓인 솔방울이 먹을 수 있는 열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애꿎은 솔방울만 발로 찼다. 탐스런 자두한테 얻어맞기라도 한 듯이 울상이 되어 집으로 와서 대문 앞 울타리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찔레꽃과 분꽃을 본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면 손이 아프게 쥐고 온 쇠갈퀴를 마당에 던져놓고 돌아서 뛰었다.
신장로를 지나 언덕과 논둑을 한참을 달려서 숨을 헐떡거리고 멈춰선 곳은 들판 끝에 있는 강이었다. 곧이어 바다와 이어지는 그 강은 바다와 한몸이 된다는 자부심에 늘 여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면 갈대들은 와와 소리 내어 반겼고 짱뚱어는 기쁜 듯이 날뛰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짱뚱어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뻘밭에 벌렁 누워 숨을 헐떡거리면 내가 마치 몸집만 유난히 큰 돌연변이 짱뚱어처럼 생각되었다. 내 몰골에 갈 때는 와르르 소리 나게 웃었고 기어코 내 웃음을 보고야 그 울음 같은 웃음을 멈추는 것이다. 발을 까딱거리며 강둑에 앉아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고깃배를 바라보며 고깃배가 지나는 자리에 의식처럼 하얗게 일어서는 물살을 바라보았다. 읍내에서 떠밀려온 깨어진 플라스틱 조각과 구름 같은 스티로폼 조각들과 팔 잘린 인형과 뚜껑 없는 크림통을 바라보며 읍내까지 걸어가곤 했다. 그런 날은 내가 빠르게 쑥쑥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은 읍내까지 이어진 그리하여 끝없이 먼 곳으로 향하는 길처럼 나를 아득한 상념에 젖어들게 했다. 아버지는 측량 일을 하셨는데 엄마 마을에 잠시 머문 적이 없었다. 빼어난 미모의 엄마 얼굴에 반해서 아예 엄마와 살림을 차렸다. 이듬해 봄 100일 된 딸을 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기가 딸이라는 것을 안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둘째마저 딸인 것을 알고는 그 구박이 갈수록 심해졌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집을 새로 지어 엄마와 분가를 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점 찍어 놓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유별난 효자였던 아버지는 할머니의 단식 투쟁에 밀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것이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침대에 둘러서서 급하며 들어왔다. 그 광경은 병원이 이처럼 촌구석에 세워진 이유를 성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병원 입구에서 가졌던 농부의 딸이 갖고 있던 자격지심에 일침을 가했다. 뒤이어 커다란 농기구같이 생긴 기계가 들어오고 그 기계에서 간호사가 제 흰 팔뚝만한 주름진 고무호수를 길게 뽑아내었다. 환자의 팔과 다리를 침대 난간에 붕대로 칭칭 묶더니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호수를 환자의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침대가 심하게 흔들리며 여자는 짐승의 소리를 내질렀다. 그 소리는 입속에 박혀있는 고무호수 때문에 괴이하게 울려 병실의 분위기를 한층 더 음산하게 만들었다. 노인 환자 몇 명만이 지키고 있던 넓은 병실에서 불쑥불쑥 내지르는 젊은 여자의 괴성에 노인들의 눈엔 호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어떤 소리에도 눈을 뜨지 않으려는 듯 잠옷 비장하게까지 보이는 엄마의 감긴 눈을 보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보호자 대기실로 갔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청소도구를 든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는 나를 보더니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탄식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다. 글쎄 약을 먹었다잖아. 젊은 것이 멋이 아쉬워서 약을 먹어. 여자의 고통에 찬 얼굴이 얼핏 스쳐갔다. 농약을 먹었대. 저런 것들은 죽어도 싸 아주 뒤질라고 환장했지. 농약을 왜 처먹어 안 그래?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린애를 엉덩짝에 걸치고 노파 한 사람이 들이닥쳤다. 얼굴이 까맣게 주름으로 뒤덮인 노파는 쓰러질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애를 업고 있던 포대기 끈을 풀었다. 나는 얼른 애를 받아 안았다. 노인은 어린애를 팽개쳐두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다. 청소 아주머니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달랬다. 아이는 계속 울어댔다. 한참 후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치 마른 풀 한 포기가 바람에 밀려와 그 자리에 멈춘 듯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이가 할머니 쪽으로 두 팔을 벌리며 자지러졌다. 할머니 품으로 들어간 아이는 울음을 그쳤다. 노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넛이 나간 얼굴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윽고 우리에게 눈길을 돌렸다. 깡마르고 창백한 노인은 산 사람 같지 않았다. 노인은 독백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땅 한 떼기 안 남기고 훈장처럼 아들 하나만 안겨주고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젊은 과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남의 집 논일과 밭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다.
아들은 커가면서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갖더니 돈 벌어온다고 서울로 떠나버렸다. 오랜 세월 객지를 떠돌던 아들이 배가 부른 여자를 데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부부는 손자를 안겨주고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면서 열심히 살았다. 노인은 손자를 보며 사는 맛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아들의 여자 동창이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가 친정을 다녀간 날이면 아들 부부는 싸움을 했다. 싸움이 잦았고 아들 내외는 술에 취하는 날이 늘어갔다. 어느 날 싸움 끝에 집을 나간 아들이 보름 만에 돌아와서 부부는 또 크게 싸웠다. 비명을 지르며 헛간으로 달려간 며느리가 노인이 낮에 치다 남은 제초제를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나는 청소 아주머니의 혀차는 소리와 노인의 비통한 흐느낌 소리를 뒤로하고 방을 빠져나와 엄마에게로 갔다. 얼핏 여자를 건너다보다가 하마터면 악 비명을 지를 뻔했다. 뒤집힌 듯한 두 눈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고 피부는 푸른 광채를 띠고 곧 터질 듯이 퉁퉁 부어 있었다. 순간 빨갛게 부릅뜬 두 눈과 마주친 나는 덫에 걸린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수도가에 앉아 십돌의 낫을 갈고 있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부엌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나를 쏘아보고 있는 눈과 마주쳤다. 작은 엄마의 눈이 어찌나 크고 깊은지 그 순간 나는 깊고 어두운 우물에 갇혀버린 것만 같았다. 공포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작은 엄마가 사라진 부엌문 너머로 보이는 감고친 눈이 부셨다. 집으로 달려와 마당가에 낫을 던져놓고 갯벌로 달려가는 발자국마다 감고지 수북이 쌓이는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물살이 방금 빠져나간 강은 잠잠했고 뻘밭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신발은 뻘밭에 묻혀 안간힘을 쓰며 나오지 않았다. 몇 발자국 가다가 나는 뻘밭에 빠진 신발에서 발만 건져내고 달리기 시작했다. 놀란 짱뚱어 어린 개들이 아우성을 치며 아무 구멍에나 몸을 숨겼다. 한참을 비틀거리며 달리다가 그대로 뻘밭에 엎어졌다. 물이 마르지 않은 뻘은 나를 포근히 안아주었다. 나는 그 품속으로 한 마리 갯지렁이처럼 자꾸만 파고 들어갔다. 멀리서 고깃배가 백고동 소리를 내지르며 지나갔다. 나도 고깃배에 실려서 먼 곳으로 한없이 흘러가고 싶었다. 사방에서 짱뚱어들이 폴짝거렸다. 나는 손을 뻗어 짱뚱어를 잡으려고 했다. 손엔 뻘만 한가득 잡혔다. 작은 계집 아이의 능력으로는 짱뚱어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절실해져서 나는 백고동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울어제꼈다. 강엔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었다. 강이 그다지도 오만하게 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나 보다. 강이 숨소리를 들었다. 뜨겁고 부드러운 강의 그 힘찬 숨결은 부드러움과 뜨거움이 어우러져 강둑을 타고 넘쳐 흘러 들판으로 한없이 흘러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들판이 춤을 추고 마을이 밝아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기분이 한껏 좋아졌다. 그때 내 눈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왔다. 하얗게 빛이 나는 물체가 무엇인지 한참을 쳐다보았다. 숭어였다. 바다로 떠나지 못하고 뻘밭에서 팔딱거리는 숭어를 건져다가 사람들은 요리를 해먹었다. 큰 몸에 비늘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커다란 숭어가 나를 보며 몸부림을 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뻘밭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숭어 눈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다 문득 두 손을 내밀어 숭어를 안아들었다. 몇 번을 놓치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안아들었다. 나는 숭어를 품에 안고 강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강으로 들어갈수록 뻘밭은 깊어져서 나는 자꾸만 넘어졌다. 버둥거리며 일어나서 다시 뛰었다. 그러다 뻘밭 사이로 골이 진 곳에 물살이 남아있는 곳이 있었다. 나는 뻘에 범벅이 되어 은빛 비늘이 시커매진 숭어를 그 물속으로 던졌다. 물속에 들어간 숭어는 몇 번을 버둥거리다가 드디어 몸을 바로 세우고 원래의 우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뻘밭에 주저앉아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말했다. 물고기는 꼬리를 흔들며 물살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다. 멀리 넓은 바다로 헤엄쳐가는 숭어를 떠올리며 미소를 머금은 채 나는 뒤뚱거리며 뻘밭을 걸어 나왔다.
신발도 숭어를 따라갔을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맨발로 집으로 돌아와 수도가로 가서 물바가지를 뒤집었으며 몸을 씻었다. 그날 저녁 잠이 든 내 발을 엄마는 하염없이 주물러 주었다. 이튿날 아침 마루에 걸터앉아 발을 까닥거리며 강 쪽을 바라보았다. 숭어와 신발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밤새 헤엄쳐서 그 넓은 바다의 품에 안겨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흥얼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아가, 어젯밤에 강이 울더구나. 오늘은 강에 나가지 마라. 그랬다. 강이 울고 나면 한 사람의 혼이 떠난다는 말이 있었다. 강이 어떻게 울었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입으로 이어집니다.